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하영선입니다. 앞에서 이수정 원장님하고 손열 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보다시피 동아시아의 질서의 역사적 변환, 천하에서 복합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오면서 제가 생각에 동아시아 연구원이 후원은 주최하는 강연을 새천년관에서 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마 팔 주 동안 하게 될 얘기들은 동아시아 질서, 새천년의 동아시아 질서에 관한 얘기를 8주 동안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다보는 그 동아시아의 천년을 위해서 얘기의 서두는 되돌아보는 아마 BC 30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 잡으면 AD 3000년까지 우리가 시간의 여행으로 치자면 대체로 6000년의 폭을 가진 이 얘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천하와 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동아시아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품어진 형태의 모습으로는 지구 전체 속에서 한반도 동아시아라고 하는 그 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8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나갈 제목들은 지금 떠 있는 데서 보다시피 만약 6000년을 크게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나눈다고 하면 천하, 국제, 냉전, 복합이라고 하는 4개의 틀로 나누고 다시 각 4개의 틀을 2개씩 짜개면 대개 8개가 되지 않나 싶어서 8주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에서부터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손 학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같이들 공부하고 또는 생각해오는 과정 속에서 왜 특별히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변환이라고 하는 테마라고 하는 것을 한번은 체계적으로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다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그 문제의 첫 출발은 대단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부한 데서 출발한 것인지 모릅니다. 최근 30-40년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물론 우리가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작고 큰 이슈들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뉴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안목을 크게 해서 보면 지난 30-40년 동안 최대의 뉴스는 역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100년 또는 제가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동아시아 신질서 1000년을 내다보는 경우에 AD 3000년의 동아시아 신질서를 생각할 때 2000년은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경우에 첫 번째 핵심은 역시 중국의 문제다. 그것에 대한 지표는 이제 굉장히 진부한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일 간단한 지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중국의 부상 중에도 특히 경제적 부상이 1차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4반세기 25년 동안의 편의상 GDP를 가지고 그 최근 4반세기의 추세를 우리가 보는 경우에 보시다시피 1990년대 보면 탑 10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5년 단위씩 끊어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8위에서 6위로, 5위로, 그리고는 2위로 2015년 쯤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의 반을 넘어서는 그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자신들도 최근에 와서는 그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표현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그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구들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2020년 전후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역전된다고 표현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 국제정치에서 한 나라가 그 자기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을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GDP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성장이 있는 복지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 체제적인 안정성의 민주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글로벌한 파워로 등장하기 위한 세계화적인 그 가치나 제도상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말 맞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마 2020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에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같아질 때 어떤 그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적어도 반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은 최근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양쪽의 정책 결정권자의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유심히 따라가 보면 굉장히 흥미있는 그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앞에 화면에 반으로 짜개서 왼쪽의 것은 힐러리 클린턴의 스피치의 한 부분을 제가 따온 것이고, 오른쪽은 지난 5월 4일 날 있었던 미중 간의 전략경제대화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축사입니다. 유심히 보셔야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우선 힐러리 스피치라고 하는 것이 3월 7일 날 인스티튜트 오브 피스에서 했던 스피치고, 그 스피치를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2012년이 닉슨의 중국 방문 4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 또는 중미 관계의 그 냉정적인 관계가 깨어져 나갔던 그 돌파구가 열렸던 첫 해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40주년 기념하는 스피치였습니다. 저 영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저 두 군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when 다음에 unestablished power and a rising power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기성 권력과 부상 권력으로서의 중국이 만나는 경우에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정치 이론적으로나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정치 공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과거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스피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스피치는 힐러리 자신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3월 7일 날 스피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5월
전략경제대화에 가서 힐러리가 다시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가 3월 7일 하는 스피치를 중국의 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계속해서 중국어로 코트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중국의 디스코스에 반영되고 있는가, 힐러리가 하는 얘기는 5월 4일날 그 후진타오 스피치 원문이 그보단 약간 요약된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또 이쪽도 굉장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둘째 줄에 보면은 이스태블리시 파워와 그 라이징 파워가 만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바꿔서 미중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대의 발전 국가와 세계 최대의 발달 국가가 이미 그 발달한 두 개의 국가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같은 취지이고, 동시에 역사적인 선례는 없지만은 그 오래된 눈으로가 아니고 새로운 눈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연설의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서로 중국어를 모르신다고 해도 맨 끝에 보면은 저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어서 양국의 인민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스피치. 제가 이 문장을 특별히 따온 이유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그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미중 관계, 중미 관계를 얘기하는 데에 키워드입니다.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중국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 적어도 21세기의 GDP를 1, 2위를 차지하게 될 2020년대를 장악할 두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짜나가는 질서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한쪽에서는 형성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스태블리시 파워와 이머징 파워가 만나는데 그것이 반드시 싸움으로 귀결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짜나가는 질서 속에서 나는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사이에서. 중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속에서 거기서부터 아마 오늘부터 진행되는 8주에 대한 궁금함은 시작되었던 것 같고, 따라서 굉장히 무리한 토픽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전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것의 표현을 동아시아 신질서의 새로운 건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중은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쌍방 간의 야심이나 의도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나름의 그 건축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8주 동안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따라서 지금 2020년대에 지어지는 동아시아 신질서의 건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제가 그것을 복합도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그 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건축이 필요하기 이전에 놓여 있었던 동아시아 질서의 건축의 청사진, 또는 그 기반에 놓여 있었던 국제도, 또는 다시 국제도가 짜여지기 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미 지났는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복합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투영된 모습이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각 개별 자기 삶의 공간과 동아시아적인 공간과 또는 지구적인 공간이 동시에 얽혀진 모습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복합도를 2020년도의 복합도를 우리가 짜나가는 데 있어서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역추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고 삼아 여기 그림으로 떠 있는 것은 따라서 저것을 이런 말을 써도 늘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미지로 바꿀 수는 없을까. 복합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찾다가 사실은 이게 커피라이트도 지금 안 하고 해서 개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제 눈에 보기에는 그런 대로 맨 오른쪽 게 복합도에 가깝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마테오 리치의 고녀 만국 정도를 원형으로 약간 축소한 모습입니다. 왼쪽 거는 조선 중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천하도라고 하는 독특한 그림의 모습이 왼쪽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저는 왼쪽의 원형에서부터 중간에 국제도를 거쳐서 2020년대에 맞이하는 미중이 짜나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주도 또는 참여해서 새로운 그림을 이끌어갈 수는 없나 하는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고 아마 8주의 마지막쯤 가면은 조금 전에 그린 그 복합도의 추상적인 모습을 좀 구체화해서 그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아마 8주째 하게 될 겁니다. 제 예감에는 젊은 그들 할 때도 그랬는데 연합 얘기 끝나고 나서 질문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질문은 연합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고 21세기 한국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젊은 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기회가 또는 자극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암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길게 할 겨루는 없었다. 이번도 아마 제 예상에 첫 마당 강연을 끝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하면은 대부분의 질문은 중국, 일본이 당장 섬을 가지고 싸움이 나겠냐 안 나겠냐 이런 거에 관심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내가 1시간 반여 가까이 진행할 선진시대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공간 개념에 왜 그 사람들이 천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가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마지막 주에 진행되어지는 아까 복합도는 구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내가 또는 같이 하는 공부 모임이 아니 그것보다는 더 2020년이나 2050년 또는 2100년은 여기 보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에 의해서 그것은 상상되어져야 되고 치밀하게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약간의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가 천하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약간 드라마의 제목같이 제가 붙였던 것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조금 비밀스럽게 붙이자. 그래서 천하도의 비밀 이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21세기의 복합도를 미중이 이렇게 치열한 신대국 관계를 건설하고
동시에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동아시아 공간에서의 그 새로운 건축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내기 위해서 그동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역사를 뒤로 그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지금 말하는 이 천화도입니다. 여전히 이게 만숙제 적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른 보기에는 이 천화도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에 흔하게 있는 그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례적으로 실제 저런 형태의 천화도가, 원형 천화도가 남아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조선에 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은 17세기의 중반 전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19세기까지 이런 그림들이 그 지도의 형태가 남아있고, 적어도 목판본으로는 한 10여 개가 남아있는 것 같고, 필사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알려진 것도 17세기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상한 그림들이 그 조선에서 그려졌다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동아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지도가 있다라고 해서 알려졌던 것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 그림을 보고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몇 개로 나눠져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천화도의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작게 조선도 써있고 일본 써있고 당연히 중국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 작은 부분의 그림이 있고, 그 다음 검은 형태는 바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둘러쳐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다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내가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것은, 저 안에 있는 실제 써 있는 대부분의 지역 이름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왼쪽 끝으로 가면 서역제국 또는 조선, 가운데 중국은 동그라미 쳐 있는 중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둘러싼 그 바다가 있고 다시 그 주변에 원형의 그 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써 있는 이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뭐 거인국도 있고 여인국도 있고, 자세히 세어보면 뭐 상당히 많은 나라의 국가 수가 오히려 그 천화도의 중앙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림들이. 처음 이 지도가 1900년대 전후에서 발견되고는 국내 학계에 뭐 지리학이라든지 또는 역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여러 가지의 갑론을 박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 것을 빌려온 것이 아닌가, 또는 국내에서부터 완전히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그 천화도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문, 궁금함 같은 것들이 진행됐습니다. 처음 천화도를 내가 바라다보고 느꼈던 그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은 결국 현실도와 꿈의 도를 합친 거로서 보는 것이 이 천화도의 가장 정확한 방식 아니겠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도라고 한다면, 주변의 원형으로 둘러치고 있는 것은 뭐 이상 또는 꿈의 또는 우리가 꿈꾸는 그 지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천화도뿐만 아니라 천화도에 관한 연구들을 이것저것을 국내외 연구들을 뒤적어 보면서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이 주변에 싸고 있는 그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여인국 또는 뭐 거인국, 이런 군자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해경에 나오는 그 지명에서부터 따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해경을 좀 들여다보자 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난처한 것은 우리가 흔히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 뭐 13경 이런 것들을 읽습니다마는 산해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전으로서 잘 읽거나 또는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그 중국의 신화들 얘기들을 모아놓은 그림책에 가까운 모습을 일단 띄고 있습니다. 저기 구성을 밝히다시피 산경과 해경으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구분이.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러면 적어도 17세기에서 19세기 정도에 그려진 원형 천화도가 왜 당시에 주자학이 번성했던 조선의 그 지도의 형태 중에 가운데 그려져 있는 현실도와 주변에서는 그런 유학적인 것과는 별로 관계없는 저런 산해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 짝으로 천화도를 이루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도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도 22세기의 천화도를 그려야 되는데 동아시아에 그것이 현실도로만 그린다고 하는 경우에 한국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주변 소위 말하는 사강이 우리보다 늘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 따라서 우리도 22세기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때가 오면 그것은 어쩌면 현실도와 꿈의도를 합친 22세기형 천화도를 그려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그렸는지도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저 천화도를 보면서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의 저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어떤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저런 천화도를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는 저런 이상한 천화도를 그리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역추적해보려고 하니까 자연히 15세기부터 이 천화도가 나오게 되는 17세기까지의 지도 그 동아시아에 실제 그 실존하고 있었던 지도들을 간략하게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17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따라서 그들이 생각했던 현실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왜 현실과 꿈을 합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지도사를 하는 분들의 연구, 한국 지도사를 하는 분들의 연구 결과로 보면 1402년에 이름이 깁니다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가 비교적 그 주목을 국내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그림의 맨 저쪽을 보면 아프리카 부분과 그 중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1402년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서양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세계 일주가 이루어지는 것은 15세기 말쯤 되어지는 그 시기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 지도의 모양은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아프리카나 저쪽 지역들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었나 하는 것들에서 이 지도는 주목을 받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에 그려져 있는 현실도가 과연 이 1402년에 그려진 이것과 이것은 마테오 리치가 그 당시 중국에 와서 그렸던 여러 편의 그림 지도 중에 10여 편, 당시 그 청초기 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청기에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들을 여러 개를 제작하는데 10여 개의 그 지도들을 제작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602년 고려 만국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우도 뭐 저것이 중국에 그 알려지게 된 직후에 우리도 이 지도를 받아보게 됩니다만은 그림의 내용은 오늘날의 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지도와 비교적 가까이 가 있는 현실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지도, 1402년의 지도와 1602년의 지도를 염두에 두고 17세기부터 19세기의 그 천하도를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17세기 초반에 서양의 세계 지도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동아시아 전체에 전달되어짐에 따라서 그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간 개념은 적어도 1402년에 만들어진 형태의 지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유럽이나 저쪽 세계가 그 중심이 된 마테오 리치의 지도를 보고 이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궁금함이 괴로움이 다가왔었고 그것에 따라서 천하도의 가운데 있는 중심은 마테오 리치 것을 그대로 베끼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조선에 그 조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그 지리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태로 15세기의 그림의 그 축소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마테오 리치 서양이 그리고 있는 세계 전도와의 공간과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베끼는 대신에 그 산해경에서 그리고 있는 꿈의 그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꿈의 그림을 거기다 합쳐서 그런 현실과 꿈의 도로서 마테오 리치가 전하고 있는 그런 그 고려 만국전도와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속에서 아마도 만들어진 그림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천하도의 가운데에 있는 그림, 마테오 리치가 전원 그림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간에서 그 중국, 조선, 일본 또는 뭐 동남아 또는 그 내륙아시아들을 포함한 이 동아시아 공간에서의 그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공부, 그 검토가 또는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필요할까? 오늘날은 국제화의 시대를 넘어서서 만약 최근 20년 동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복합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천하질서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가? 다가오는 미래를 공부하기도 바쁜데 BC 3000년까지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없는 여행 아닌가 라는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복합의 질서라고 하는 또는 복합도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복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품어야 된다. 오늘날의 미중 싸움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품어서 보지 않고서는 전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최신 과거로서의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해서 그것들을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으로 해명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과거로부터의 전통 속에서 그들이 이 시공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해 속에서 현대적인 그 국가 간의 갈등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동시에 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동아시아 공간에서 그 각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삶터를 포괄하는 의미의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그 이번 첫 주에 그 역추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사들 공부들을 그 얼마나 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 체험으로 봐도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할 기회가 없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익숙한 것에 반해서 동양의 역사를 또는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기회라는 것은 별로 그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내 경우도 이런 BC 3000년부터 되돌아보는 중국의 역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최근이다. 또 이제 공부를 그 여러분들과 같이 막 사실상은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걸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투영되어 있는 동아시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역사를 보는 경우에 최대 그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이 저기 써있는 하은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그 1996년부터 2000년 동안 약 4, 5년간에 걸쳐서 중국의 중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약 20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또는 그것이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사 전체를 다루는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게 시비가 되냐면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뭘 읽으면 좋겠냐고 하면은 물론 초기에 사망오제의 신화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사마천의 사기부터 읽어봐라 하는 얘기를 뭐 사학을 하는 분들의 충고나 또는 사학을 하지 않더라도 사마천의 사기는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거기에 연표를 작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는 동주, 서주하는 서주입니다. 하은주하는 주나라에 그 내분이 일어나서 왕이 잠시 없었던 공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전, 기원전 841년 이전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 당대 1000년의 역사의 대표 선수인 사마천이 기록이 없기도 하고 그 서로 어긋나기도 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그렇게 그 사마천의 사기가 얘기하고 지난 2000년 동안 되게 그렇게 굴러왔는데 2000년대가 가까워와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하에 하은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메일을 받으신 경우는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몇 년 전에 썼던 칼럼을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띄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은 하운주 단대 공정이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도시. 안양, 정주, 낙양이라고. 우리가 하면 보통 이제 중국을 처음 여행 가면은 기본으로 뛰어야 되는 게 첫 번이 베이징이고 두 번째가 상하이고 이제 조금 더 뭐 여유가 생기면은 뭐 칭다오든지 또는 뭐 또 경치 좋은 데들을 가보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베이징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 이 세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운주 또는 하상주, 그건 뭐 상나라를 은나라, 상나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 표현이 두 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회고로는 제가 그 칼럼을 쓰고 굉장히 당황했던 컬럼입니다. 왜 그러냐면 컬럼을 20년 가까이 썼는데 가장 많은 그 엔티 댓글을 받아봤던 유일한 대표적인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어려운 컬럼을 썼는데 왜 그 댓글이 반대 댓글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냐. 국내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하운주 단대공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3대 도시의 그 박물관을 가보고 야, 이것은 2000년 전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0년 내지는 4000년 전 얘기지만 여기에는 중국의 굉장히 야심찬 미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그 공정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썼었는데 그거를 그럴 필요가 꼭 없었을 것 같은데 우연히 중국어로 그 컬럼을 바꿔가지고 조선일보가 띄웠더니 그걸 중국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띄우니까 중국의 각 성의 지방신문들이 다 받고 각 성에 있는 분들이, 한가운 분들이 다 답신을 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역사를 다시 제대로 정리하려고 해서 공정을 하는데 어떻게 BC 2000년의 역사를 보면서 AD 3000년의 중국의 장래에 저희가 깔려 있다고 얘기하는 저희는 뭐냐라고 하는 댓글이 뭐 엄청난 수의 댓글을 사실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단대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결국 2000년의 보고서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저게 큰 문제가 있겠냐. 하나라, 상나라, 서주의 시기를 최종적으로 새롭게 저 공정을 통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뭐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현대적인 과학을 동원해서 천문학이든지 또는 뭐 탄소 실험이든지 그 이외에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는 글이나 이런 문서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고고학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중국의 당대 똑똑한 사학계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총정리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것이 나오고는 특히 구미학계에 치열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다. 굉장히 정치화된 역사 보고서라고 하는. 왜 그런 시비가 걸렸냐면 보통 사마천 스스로가 841년 이전의 중국의 역사를 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중국의 역사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갔냐면 기원 전 2070년, 대체로 기원 전 2000년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라의 그동안 그러면 하나라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은주 할 때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남아있는 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자신이 없어서 이것이 신화였는지 현실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상나라가 1600년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1046년까지 진행된 것을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 최종적으로 서주가 그 상나라의 은나라의 마지막 그 주인공을 토벌한 정복하는 시기를 1046년으로 일단 설정을 하게 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럼 이 시기에 역사를 저렇게 끌고 올라가는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 문제에 좁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 자체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의 역사 프로젝트의 그 동북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이고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최대 프로젝트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청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냐 하는 프로젝트가 최대 프로젝트고 두 번째로 큰 프로젝트는 지금 얘기하는 오대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관심을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천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국제정치학을 오래 가리키면서 서양과 동양을 다 포함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공간 상상력으로 가장 그럴듯한 한 단어가 뭐냐, 한 개념이나 관념이 뭐냐고 하는 경우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천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번역도 따라서 쉽지 않죠. 천하를 굉장히 구차하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뭐 under the heaven 이런 이렇게 접속어로 번역만 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강력한 부상과 따라서는 그냥 띠엔샤로 그냥 받아서 중국 발음을 그것을 천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천하로 포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된 것인가? 그런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 21세기나 30세기에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짜나가는데 한국의 한반도의 젊은 지성들이 나머지 국가군들의 젊은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할 때 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흔쾌히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언어나 개념들을 어떻게 생산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천하가 서서히 잠에서 몇천 년 만에 깨어나서 국제회의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죽은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로 소프트 파워적으로도 더 나아간 공간을 창출 또는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면 천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은 시절도 천이라는 단어는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쓰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아냐. 천만다행으로 하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문자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난감하고 주로 고고학적인 그 성과를 통해서 하나라는 지금 현재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1960년대에 무슨 이리듬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발굴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냐 이런 신화가 아니지 않냐 하는 논의가 고고학과 사학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천만다행으로 그 은나라 또는 상나라는 굉장히 뒤늦게 그 당시에 사용되는 문자가 발굴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최근 200년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는 최대의 성과인데 1899년에 소위 말하는 갑골문이라고 하는 귀갑
우골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그 거북이 배 껍질이나 소뼈에 쓰여져 있는 글자, 우연히 그 글자가 발견되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은나라 시기에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잘 알 수 없어서 실제 그 발굴된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 예상치 못했던 것이 1899년에 당시 그 국자감 제주로 있었던 왕의영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하면 무슨 뭐 그 서울의 국립대학의 총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한의로 고치려고 하는 경우에 말라리아나 그런 것에 그 잘 듣는 것이 용골이라고 하는, 실제 뭐 용해뼈는 아니지만 흔히 한약재의 용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지어오라고 그래서 지어가지고 왔더니 본인의 뭐 그 전공이 그런 것들이니까 먹으라고 가져온 것을, 그 용뼈라고 가져온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여태까지 자기가 보았던 글씨와는 관계없는 글자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부터 갑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로 보면 뭐 거의 한 4천에서 5천자 정도가 그 드러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해독이 돼서 은나라는 더 이상 신화가 아니고 현실로서 우리한테, 역사로서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그 당시에 갑골을 보면은 갑골에도 이미 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금성문입니다만은 저게 천자도 그 사람이 클 때자 위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것을 당시에 그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단 차이는 은나라까지는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자연적인 의미에서 진짜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있는 자연현상으로서의 천, 이런 의미로 천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주가 시작된 것이 대체로 1046년이라고 단대공정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주로 들어오면은 그 갑골문 이후에 우리가 오늘날 역사를 다시 복원해 볼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의 하나가 그 청동기의 이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거나 이런 때 쓰기 위한 뭐 일종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런 제기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한문을 새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주 대우정 명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1003년 정도에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서주의 뭐 초기겠죠. 46년에 은나라가 대체로 서주로 교체됐다고 한다면, 저기에 대우정이라고 하는 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럼 그 서주의 3대 강왕이 우라고 하는 그 무신을 불러가지고 저 옆에 써 있는 글귀들을 주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가 이런 그 글을 새겨가지고 이 글 대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1850년에 뭐 처음 발견되어져 가지고 지금 베이징을 가면 역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청동기 중에 가장 귀한 청동기로 남아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굳이 여기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저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글귀가 있는가 하면 한문을 모르셔도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옆에 다시 보이게 쓴 것에 넷째 줄쯤 가면 문왕수 천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서주를 시작했던 임금에 해당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무왕의 그 앞에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은 그
문왕이 대령을 받아서 라고 하는, 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로치고 해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명자하고 같다는 거죠. 따라서 문왕이 그 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두 번째 그 다음 줄로 가면 무왕이 그 문왕을 이어서 사문해서 그다음 방자는 나라 방자입니다. 나라를 요즘 많이 안 쓰는 글자입니다만은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 자를 보면은 조금 어려운 글자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나쁜 세력들을 요즘으로 하자면 외적을 제거해서 맨 마지막 끝에 포유사방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포유라고 하는 건 뭐 쉽게 그러면 뭐 힘들여서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뭐 자세히 뜻을 모르셔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서주가 등장해서부터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에서부터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그 선진의 1000년 동안을 지금 셋으로 짜게서 대강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시기, 서주 시기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대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쓰여 있는데, 첫 임금이 등장해가지고 1000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그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것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정당성도 획득을 하고, 당시의 사람들, 자기가 그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는 것의 근거를 천에 빌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에 이어서 나타난 무왕은 사실은 주변을 실질적으로는 무력으로 다루어 가지고 사방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동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짜여졌냐. 오늘날 지금 뭐 중일이 싸움이 나고 미중이 있고 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이 공간은 원래는 어떻게 처음 정치 공간이 짜여졌느냐고 하는 것의 첫 출발을 만약 서주에서 보면은 천에 의해서 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 다음 왕이 그 주변의 사방들을 실질적으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보유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그것을 요즘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거기에는 세 개의 다른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천으로부터 명을 받은 천자의 나라가 크게 존재하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그 사방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눠지는 형태의 국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가 되는 것은 대체로 춘추 시절이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그 춘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주가 점차 약해져서 동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그 나타났던 천년 공간 기간 중에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천하질서, 우리가 나중에 3, 4주나 이렇게 뒤로 갔을 때 천하질서에서 국제질서로 넘어가기 전에 천하질서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서주 시절에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은 천에서부터 받아서 이루어지는 국제질서를 단순히 국제질서라고 부르지 않고 천하질서라고 부르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춘추 시절에 가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하질서를 다 똑같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후와 오늘날의 시라고 하면 그 주변의 야만을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똑같은 국가로 그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이분해서 그것을 차별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 두 번째 시기의 특징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나라가 점차 힘을 잃게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치룽이 등장해서 그것들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형태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싸움 속에서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해내냐라고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공자나 맹자라고 하는 유가 쪽에서는 그것이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재구성해내는 것이 아닌 방식의 왕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강조하고 모색했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묵자나 한비자 쪽에서는 현실적인 패도적인 모습으로 치열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패도 쪽의 모습이 아니고 왕도 쪽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천하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 짜여졌냐라고 하는 것들의 기록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 시기에 하나는 구주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형상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오복천하라고 하는 두 개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그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이 왕도적인 시각에서 천하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하나는 구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동아시아가 전체가 커져서 사실상은 그 전체를 9개 주로 나누고 그 속에 가운데 핵심적인 그 중심주를 스스로 다스리고 나머지가 전체가 짜여져 있는 모습을 천하라고 부르자.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오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우리가 복이란 저 글자는 복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질서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맨 가운데 그 왕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그 퍼져나가면서 5개, 전복, 후복, 수복 또는 빈복, 요복, 횡복, 이런 식으로 구분해져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경기도, 그때 경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런 것도 연관된 그 모습들이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앞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천하질서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서주 시절에 그 천명을 받아서 공간들을 확보해 나가는 모습이나 춘추 시대의 그 중하와 그 이적을 나누는, 중심과 주변의 야만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것들이 더 치밀하게 돼서 오복이나 구주로 그 천하를 보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이 오늘의 국제정치를 보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이냐, 또는 미래의 21세기에 우리가 현실과 꿈의 천하도를 새로 그리는데 열심히 그 구미에서 가르치는 국제정치만 배워가지고 할 수 없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약간 무리한 요약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천년의 세시기 동안 진행되어진 천하질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크게 보아서 그 1840, 50년 전후까지 그것이 만약 서주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약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적인 질서 속에서의 국제질서 또는 나라질서라고 하는 모습이 2000년을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50년부터 대체로 그 냉전이 끝나는 시기 전후까지를 만약 근대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20, 30년을 일단 복합으로 보자 라고 하는 경우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혹시 될까 해서 제가 그 이메일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이 동주 이영희 선생하고 신일철 선생의 4대 질서에 관한 유명한 대담이 있었어요. 1972년에. 그것들을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 한 편의 논문은 어쩌면 내가 국제정치를 학으로서 공부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대학 2, 3학년 때의 가장 중요한 대담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정치를 서양의 국제정치만 배워가지고는 동아시아에 또는 한국의 국제정치는 반쪽에 또는 일부분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물론 서양의 국제정치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동양의 또는 한국의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한편의 대담이었어요. 따라서 그게 72년 뭐 대학 시절에 읽었고 그 이후 이제 거의 그 4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감동이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면서 왜 그럼 한편 그것이 국제정치를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으로서 좀 공부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은 한국의 아시아가 겪는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을 학화하는 데에서는 서양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뼈저린 느낌을 줬던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뒤에 뭐 간략하게 몇 가지로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긴 대담입니다만은 네 편 이상 요약을 하면 한 5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국제정치를 현장에서 또는 국제정치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에 처음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국제정치는 그야말로 국제정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다. 어린 시절에 내가 처음 그 동주와 신일철 선생의 대담을 읽으면서 신 선생님은 국제정치로 질문을 합니다. 동주는 우리는 2000년 가까이 국제정치를 살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천하라고 하는 단원적인 질서 속에서 익숙해왔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엄연히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뭐 서양도 있었는데 한 국제정치의 단위체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지구공화국이 있은 것도 아닌데 나라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뭐 중국 일본의 충돌 현상에서 보다시피 그런 그 선 내셔널리즘적인 선 국가주의적인 형태로 살아본 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국제정치는 사실은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국제정치가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하라고 하는 한 단위에 천하는 단위는 천 밑에는 전체는 하나를 얘기하는 명분성을 획득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나라가 나눠져 있었고 심심치 않게 싸움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선국가냐 선천하냐라고 하는 그 모델로 생각하면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조금 더 컸는데 그건 뭐 나라가 유럽 경우에도 중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제국의 모델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컸던 충격은 우리가 그 국제의 국가 간의 재의 싸움, 그 서로 이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안이 있냐. 천하질서라고 하는 것의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였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앞에 그 선진 천년을 내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차라리 그리스 로마 얘기나 이런 거면 좀 알아듣겠는데 그 얘기는 예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삼터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을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관장하고 있을 때는 봉건을 했고 논아주고 땅을 논아주고 나라를 세웠고 바깥 사방 국가들하고는 싸워서 그것을 정복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 중에 중요한 파트는 예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에 따른다고 하는 예에 따라서 복종되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서 그 현실적인 이해 갈등이 조정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인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젠가쿠나 위오다위오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보복을 만약 중국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군사적인 시위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예에 어긋난 짓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양쪽이 승복하는 경우가 있겠냐 대체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지 않게 예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는 따라서 통계적으로 처리해봐도 동아시아권이 그 전쟁 빈도수로 하면은 유럽보다는 훨씬 적다고 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그 두 번째도 작은 충격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그럼 서양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절대적인 보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그것과 대비되는 주인공이나 무대나 연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공부를 안 하는가 우리는 나는 왜 공부를 안 하는가 게을러서 그 공부를 시작한 것은 그 공식적으로는 해외 트레이닝을 베이징 가서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 가서 받고 돌아와서 세월이 가면서 이 공부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쓰고 있지 않지만은 하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의 숙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 천하 질서하고 근대 국제 질서가 그렇게 서로 상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경우는 적어도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은 그 전통 천하 질서가 근대 국제 질서에게 승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쯤 가면은 그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그 청대 시기의 천하질서를 조금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훨씬 천하라고 하는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전통 질서에서 근대 질서로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전통에서부터 근대로 넘어온 국제 질서가 사실은 근대 국제 질서도 또 하나의 복병을 지금 만나고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에, 또는 뭐 거창한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문명 표준에 부딪히고 있고, 그것을 뭐 다들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만약 복합 질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의 전통과 그 근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주인공과 무대의 모습으로 새로운 질서가 지금 그 건축되고 있는 스테이지에 있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건축학개론을 해야 되냐, 이 시기에 한국에서 또는 동아시아의 그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요소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게 대체적으로 핵심적인 오늘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지를 날 갖다 주시는데 아마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질문은 앞에 얘기를 할 때 질문지가 작성되어졌기 때문에 뭐 반은 억지로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샘플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도의 설명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천하도의 현실은 중심의 부분도 과연 현실일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조선인들이 한해경의 꿈과 실제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보듯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대 정형외과 강영준 군, 천하질서의 지리적 범위는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 두 번째는 천하도를 혼일강리 역대 국도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희대 홍성표 군, 오는 강연에서 보았던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화사상이 묻어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화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중화사상이 어느 정도의 농도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제국주의 사상의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하은주 단대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제시하고자 하는 신형 국제질서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식구조 속에 부재한 천하관념이 미래를 내다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마지막 얘기들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서양의 시각만으로 국제정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천하대에 관한 이해와 접근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국제정세, 동양적인 시각이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질서는 명분상의 구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임진난 당시 명나라가 조선의 세력균형적인 면모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사일에 한반도가 대륙에 포섭되지 않은 채 왜 살아남아 있느냐. 원청이 그 무력 정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뭐냐.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1000명은 항명에 대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요? 아니면 중국인이 생각하는 천은 무엇인가요? 역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서 최근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해와 보추와는 관계가 있습니까? 천하가 이해고 근대가 부국강병이라면 복합질서는 어떠한 형태로 리더십을 얻을 수 있나요? 왜 이해는 지금 중요한가? 중요한 이해는 왜 없어졌는가? 마지막 얘기부터 좀 하면 이 부분의 얘기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동아일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특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중국, 일본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100년 전 청일전쟁 시절을 방불케 해서 100년 전이 되돌아온다. 그런 특집을 하겠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도 가리키고 미래도 가리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거다. 우리가 만약 오늘의 역사 겪고 있는 현실을 100년 전의 모습을 되뇌이면서 그 현실을 읽어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아마 낙제점에 가깝겠죠. 반쯤 맞으면, 한 50점 맞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특집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100년 전의 동아시아와 100년 후의 동아시아로 특집을 해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100년 전의 짐이나 멍해를 지고 사는 것도 현실이지만은 100년 후를 내다보는 눈으로 동시에 사는 오늘이어야 오늘은 아마 의미를 가지게 될 거다. 따라서 100년 전을 되돌아보고 있는 민족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100년 후만 내다보고 과거가 묻어있는 오늘을 준비하지 않는 민족이나 국가도 망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과연 그런 안목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우리 국제정책에서도 하면 늘 어떤 시비가 걸리냐 하면 한쪽에서는 따라서 전통으로 돌아가는 또는 19세기와 21세기는 거의 유사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로 단순 비교를 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쪽은
19세기와 21세기 또는 22세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개의 눈을, 왼쪽 눈이 100년 전을 바라다 보면 오른쪽 눈은 100년 후를 바라다 보는, 또는 유명한 사학자인 코젤레크의 비유를 빌리자면 과거라고 하는 짐을 어깨에 지고, 그러나 눈은 저 먼 수평선을 바라다 보고 그 끊임없이 걸을 수 있는 자만이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 경우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그 표현이다. 따라서 왜 아까 공부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냐, 과거도 손을 댔다가 미래도 손을 댔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점이 특별히 그런 시점이다. 변화가 급격히 오면 올수록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변화가 급격히 온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로부터의 단절 속에서 변화가 올 수는 없다. 그건 이 경로우전적인 요소를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특히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젊은 학생들 경우에 내가 뭐 과거 관악에서도 그랬지만 첫 번째로는 서양과 동양에 대한 공부는 동시에 필요하다. 또 시간축에 있어서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부는 동시에 필요하다. 그것을 자기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결합해낼 수 있을 때 아마 거기에서 목소리는 그 자기가 바라다보는 그 제대로 된 그 국제정치 학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공부하게 될 수 있을 거다는 얘기. 두 번째로 질문 중에 뭐 생각나는 것에 예라고 하는 것, 천하나 예나 그 이런 것들을 책봉 조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왜 그런 것들은 없어졌고 또 만약 없어졌다고 그런다면은 단순히 과거를 위한 과거의 공부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근대 국제질서 속에 우리가 지난 한 500년 동안의 실험을 해본 결과로는 저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그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19세기나 20세기에 서양의 국제질서가 세계를 지배하는, 또는 근대 500년에서 서양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진 그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내가 아까 만약 그 새천년의 동아시아 질서를 본다고 하는 경우에 과연 새천년의 동아시아 질서를 누가 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간단치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주인공, 서양 자체가 국민국가로만 나눠가지고, 네이션 스테이트로만 나눠가지고 했더니 안 된다, 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유럽 경우에 그것도 힘들지만 EU 형태로 개별 국가가 있지만은 그것들이 모여서 27개가 모여서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개별 국가의 치열한 각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이중장치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 그건 이름 그대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아메리카면 50개국이 모여가지고 연방 시스템으로, 사실은 우리는 캘리포니아하고 뭐 텍사스고 그런 걸 주라고 부르지만 주라고 하는 표현이나 아까 방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국가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나라죠. 그럼 거기 50개국이 뭉친 건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동양은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번역 속에 들어있다가 서양의 개별각생하게 오는 그 힘의 역동성에 따라서 우리도 뒤늦게 균세자강해서 개별 국가로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더니, 그 모델이 됐던 나라들은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왜 복합이냐고 하는 얘기는 21세기 또는 30세기 동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전체가 단원적인 모습이나
전체가 각색하는 모습들을 두 개가 동시에 컨비네이션하는 방식을 아마 찾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천하질서의 국제회의가 최근에 와서 잦아진다고 했습니다. 뭐 바깥에서도 열리고 중국도 자신이 생겨서 최근에는 중국에 불러서 국제회의들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내가 보기엔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에 국제정책을 초보적으로 배운 분들한테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GG라고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뭐가 잘 된 게 있냐. 경제도 잘 안 된다 그러고 평화도 뭐 중동은 내내 또 원상복귀된 것 같고 뭐 동아시아도 늘 전선이 그렇게 평화롭지만도 않다 그러면 글로벌 거버넌스나 리저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그 거버넌스의 표현보다는 천하질서라는 게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냐. 다시 써보자. 글로벌 21세기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따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거를 동양학자들 보고 얘기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러면 대부분의 동양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서양국제정치학을 배웠기 때문에 서양국제정치학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할 수 있지만은 동양의 천하질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것보다 더 모른다. 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를 느낍니다. 예라고 하는 것도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서양이 하드 파워를 하다 부국강병으로 안 되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새로운 파워를 확대해서 개념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서양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소프트 파워에 해당하는 거죠. 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그 이메일에 보내드린 동주와 신일철 선생의 대담에도 나오지만 예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밟을 이자와 같다. 또는 예라고 하는 글자의 오른쪽은 그 제사 지내는 모습, 그 제기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하늘에 따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4대 자서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서로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상대방의 가슴이나 머리를 획득해내는 과정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최신 미국 국제정치 이론으로 하자면 무슨 노음 디퓨전이 있다. 규범 전파라고 하는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폭력이나 경제력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굳이 규범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근대에서 국제정치를 장악했던 하드 파워 중심으로 장악했던 힘이 점차 약화되어지면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비군사적으로 장악하는 방식의 하나는 상대방이 군사나 경제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따르게 만들면 그것은 설득되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작은 돌섬을 가지고 양쪽의 국가가 동아시아에서도 영토 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영토 분쟁이 생기는 것에 시원적인 책임은 서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토나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도 전통적으로 존재했지만은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게 만들었던 것은 근대의 서양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영토나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또 그것을 밟기만 해도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단원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꼭 그렇게 영토나 국경이 지켜졌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다 알면은 지금 동아시아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나 국경 싸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19세기 말이나 20세기는 서양의 근대를 베끼기 시작한 때 일본이 재빠르게 빨리 그것을 터득해서 그것에 따라서 만약 선을 그었다 그러면 왜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더 강하게 지키지 않았는가? 그 이전에 국경이나 영토 개념이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사활을 거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천하, 예, 여기서 얘기하는 4대 자선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나간 개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한쪽에서는 특히 지금 중국 같은 데서 그런 그 새로운 운동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그냥 쓰면 되지 않냐. 그것은 그것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21세기나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이 서양의 근대와 동양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것들을 다 품어낸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들에 겹치는 것들이 그 설명한 방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통 그 천하질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관계라고 하는 것에도 상대적으로는 개별 국가 일에 치열한 각축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근대적인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전통이 설명되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죠. 없지는 않고 지금 최신 구미의 국제정치 저널들을 보면 유행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서양의 학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학자들까지도 미국에 가서 서양에서 배운 최신 이론으로 전통의 천하질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게 뭔 얘기가 아닌 게 19세기 중반까지를 그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꼭 달랐겠냐. 명청 시기에 벌어지고 있었던 천하질서와 17, 18세기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국제질서가 저쪽의 모델로 이쪽이 설명되어질 수 반드시 없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요소 이해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청대의 천하질서는 우리가 그것을 청조의 천하질서는 하나가 아니었다. 청조가 다루고 있었던 내륙아시아 지역을 다루고 있었던 방식은 처절하게 서양 근대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잔혹하게 정복하는 방식에 의해서 영토를 확정하거나 안보를 추구해 나가는 요소가 있었지만은 적어도 그 호란을 겪고 나서 특히 조선과 중국의 이 전통적인 나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은 명청식이 들어와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천하질서 속에 그 안에 있는 화의, 4대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저쪽에서 그렇게 열심히 챙겼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4대 자수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그 책봉 조공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명청 시기에 들어와서 그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운 국제정치를 생각하면 그것도 다 인트레스트가 있어서 갔던 것 아니냐. 물론 인트레스트도 있죠. 근데 그 당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글이다. 내가 수많은 그 해설서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굳이 은나라를 공부하려면 어렵더라도 갑고를 초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서주를 이해하려면은 어렵다고들 그러지만은 금석을 청동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한자라도 읽어보는 것이 그 시대를 정확히 읽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령
조선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연행사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함부로 좁은 의미의 최신 국제정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조공을 갖던 사람의 심정이나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또 마지어는 근륜주의 마음이나 머리의 계산 방식은, 그 자리에 있었던 티벳의 판첸라마의 생각은, 또 그 구경을 하고 있는 연암의 머릿속에는,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치학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훨씬 더 복잡한 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국제정치가 안 가냐? 보시다시피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통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서양의 국제적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아시다시피 19세기 중반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지난 100여 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또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그것을 조금 배울 만하니까 전혀 엉뚱한 복합의 질서가 등장했다고 자꾸 주장을 해서 그 앞에 두 개를 동시에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결국 하게 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마지막 질문들은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그 천년간에 이루어졌던 천하나 이런 천명이나 또는 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연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천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천명인지 알 수 있냐? 누가 천명을 받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아까 얘기 나오듯이 문왕이 천의 그 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천명이라고 증명되어지는 과정은, 그 당시로 보면 은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주임금이 워낙 술을 먹고 개판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로는 대강 망해도 싸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문왕이 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덕이나 이런 면에서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본인이 내가 천명을 받았다고 그래도 시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땅을 논아주고, 그래서 주변에 제후들을 모으고, 그 힘이 모자라는 이제 주변 사방들은 다시 그것에 준해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그 명문을 설명하면서 문왕과 무왕이 둘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정치학은 생각보다는 정치라고 하는 현실은 3, 4천 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문왕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명분의 세계였다 그러면, 무왕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은 현실의 세계였죠. 따라서 무왕이 장악하고 있었던 군사력과 문왕이 장악하고 있었던 명분력, 그 당시에는 일종의 천하를 장악하는 힘이었겠죠. 두 개가 결합되어져서 서주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60년 정도 지나면 결국 점차 쇠약해져서 춘추오패로 질서는 복잡해지는 시기로 바뀌어가는 부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단순히 전통으로 돌아가자 또는 뭐 미래로 가자고 하는 얘기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하면은 요즘은 융합이 유행이라는데 왜 시대에 안 맞게 복합이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융합보다는 복합이 우리한테 더 역사적인 단계로서는 적절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융합의 융이라는 글자는 원래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각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금성문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융자는 아시다시피 왼쪽은 이런 그릇 끓이는 그릇의 모양이고 그 안에 것들이 푹 썩어가지고 오른쪽은 벌레 충치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융하는데 왜 벌레가 등장을 하냐 서양글자 한문에. 벌레가 기어 나왔다고 해서 하는 설명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이 썩을 대로 썩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A가 B가 구분할 수 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융합 국제정치론을 하지 않고 복합 세계정치론을 하는가? 우리가 놓여있는 국제정치 현실이 아직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한 그릇에 들어가서 푹푹 썩어가지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제3의 나라가 될 가능성은 향후 100년 또는 향후 1000년, 새천년의 동아시아 신질서에서도 굉장히 어렵다. 그것은 한국은 한국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일본은 일본이다. 단 그것이 매번 테리토리 있을 때마다 서로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는 형태로 가려면 그것은 영원히 복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동시에 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개와 전체가 개도 이때 전체도 사는 개와 전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복합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고 쓰는데 그럼 융합, 홍섭 이런 번역은 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역사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절절한 고민에서 나왔기보다는 서양 단어를 우리말로 먼저 바꾸는 것에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대강 맞는 거죠. 기성복을 사입은 것이지 네가 네 몸매를 정말 생각한 속에서 네 옷을 재단을 하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냐. 따라서 1시간 반 한 얘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그 과거, 미래를 이분법이 아니라 그것이 합쳐지는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는 모습에 대한 생각,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반대로 내셔널리즘으로 다 해석하려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걸어온 역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우리 틀로 서양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서양의 틀로 우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통 질서를 근대로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고대, 오늘 1강에 쓸데없이 천년 얘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개념들이. 천하, 예, 이런 것들이 우린 모른다고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언젠가는 서양에 의해서 그것들은 더 주목을 받을 위험성은 많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아까 힐러리 클린턴과 후진타오의 얘기를 보세요. 신대국 관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미중 간에는 어느 한쪽으로만 가서는 잘 안 된다는 사태에 등장했는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미국 거밖에 잘 모른다. 또 전에는 중국 거밖에 잘 모른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나마 하드 파워적으로 작은 꼬마가 큰 두 형들을 데리고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려면은 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합의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제시하지 않고 뭐 군사력으로 그들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경제력으로 그들을 야단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적 상상력의 복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는 청대 4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원형이고 청대는 굉장히 복잡하게 변환의 모습을 겪게 된다. 우리가 겪었던 4대, 내륙 아시아에서 겪었던 4대,
티벳이 겪었던 4대는 각각 다른 4대였다. 그러면 어떻게 4대의 모습을 재구성할 것인가? 그거는 역설적으로는 오늘의 중국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도 다 다른 얘기하는 거죠. 코끼리 만지듯이. 티벳 사람들의 중국은 미중 간의 미국의 중국은 무엇인가? 일본에 대한 중국은 무엇인가? 우리에 대한 중국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 다르게 생각해 보려면 17, 8세기의 청조 또는 19세기 초반까지의 청조의 천하 4대라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상보다 한 10분 늦어서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